오늘도 배금자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얘기를 좀 오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동안의 뭐 재판 진행 상황부터 먼저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잠깐 정리를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총 3건으로 이제 별도 기소가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첫째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4월에 기소가 됐는데, 이 국정농단 사건은 바로 비선실세 그 최서원 일엉 최순실 씨죠.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최순실 씨로 더 알고 있으니까 일단 이제 제가 여기서도 최순실 씨라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예. 근데 공모해서 벌인 각종 뇌물수수 직권 남용 등 이 범죄를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처음에 기소됐고,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이 이제 발생해서 이듬해 2018년 1월에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가 되는데, 그게 2018년 2월 그 사건은 새누리당 친박 의원 공천을 받도록 개입한 이게 추가 기소된 거죠? 네. 근데 여기 3건 중에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가장 먼저 확정이 됐습니다. 예. 징역 2년. 그 이등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이 2건이 남아 있는데, 이 2건이 사실은 병합이 됐어요. 어떻게 병합이 됐냐면, 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은 이제 각자 기소된 사건이 따로따로 판결이 나서 예. 2건이 모두 대법원으로 올라갔었는데, 대법원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게 이제 파기환송이 다 됐어요. 그게 국정농단 사건은 2019년 8월 29일 전원 합의체 판결로 파기환송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도 그 다음에 이제 파기환송이 됩니다. 그거는 2019년 11월 28일자에. 그렇게 해서 2건이 파기환송심이라 해서 서울 고등법원에 다시 내려와서 재판을 받는데, 예. 그때 이게 병합이 되면서 이제 서울 고등법원은 이제 파기환송심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금년 7월 16일에 판결을 선고하는데, 예.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나온 게 징역 총 합계 20년, 벌금 180억, 추징 35억이 선고가 된 상태고요. 네. 이게 이제 파기환송 전에 그 항소심에서 이루어졌던 각각 선고했던 형을 합친 것보다는 징역형에서는 10년이 줄어들었고, 벌금은 20억 원이 이제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이제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된 거죠. 감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파기환송심 판결은 박근혜 측에서는 이제 상고를 하지 않았어요. 재상고를. 예. 검찰 측에서 재상고하여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것을 재상고심이라고 합니다. 재상고심이 계류 중이고, 이게 참 노태학 형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다시 이제 재상고를 한 거네요. 네네. 그것도 법리도 다투겠다 그러고 뭐 양형부당도 있지만, 예. 보통 이제 이런 사안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시 내려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이 정리해 보면은 이 국정농단 사건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건의 사건은 이제 파기환송돼서 이제 병합이 된 겁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에 이제 재상고된 상태.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난해 8월에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이 파기환송된 이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에 이 파기환송된 취지는 어떤 거였나요? 예, 이제 사실 작년 8월 29일 날 그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파기환송된 이 판결이 정말 되게 많이 중요한 요지가 많은데, 예. 우리 여기에서는 다룰 수가 없었죠. 우리는 올해 시작했으니까. 네. 그때는 이제 이 사건이 3건, 이 국정농단 사건이 이제 크게 3부류의 각각 피고인 대표적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있었고, 이재용 부회장 외에 4명에 대한 사건이 있었고요. 예. 이제 최순실 씨 관련된 외 1인 이렇게 해서 총 사건이 3건이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이것도 각자 판결이 선고돼서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예. 대법원이 이 사건 3건을 동시에 전원 합의체 판결로 각자 이 3건을 각자 전원 합의체 판결로 같은 날 작년 8월 29일 선고를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동시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 이게 국정농단 사건에 어떤 법리가 적용이 됐는지 어떤 것이 쟁점인지 이걸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예. 네. 지난해 8월 일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점에 대해서는 현금 분리선고해야 된다는 점이었는데, 이것은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강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분리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분리 선고하게 되면 오히려 형이 무거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스포츠 재단 출연금 출연하도록 기업에 요구한 게 강요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선 이 박근혜 씨와 최순실 씨가 같이 공모해서 그 미르 K 스포츠 재단의 출연금을 그 대기업에 요구를 했잖아요. 이게 700억대에 달합니다. 어마어마 예. 금액이 크죠. 이걸 다 강요죄로 기소가 됐었거든요. 774억 원. 예. 그렇죠. 강요죄로 원래 그 항소심에서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게 강요죄가 이제 성립될 정도의 협박이 아니다. 그 협박이 아닌 이유 판결 취지는 뒤에서 보겠고요. 일단 그렇게 판결이 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쟁점이 말 3마리 구입금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이 맞다는 판결이 나면서 이재용 그 부회장의 판결이 엄청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히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 당시까지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에서는 좀 약간 이 부분을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황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서 삼성에 대납해준 정유라 씨 승마 지원 용역 대금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했었어요. 그리고 네. 그 말 3마리 구입액이 금액이 엄청 크죠. 34억 원인데. 비싼 말들입니다. 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걸 뇌물이 아니라고 판정했고 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은 16억인데 부정한 청탁의 대가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50억 정도를 빼준 거예요. 빼줬는데 이제 대법원 저런 합의체 판결에서 말 3마리에 대해서 소유권까지 취득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사용 처분권을 취득한다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을 봐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말 3마리도 이게 이제 뇌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황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맞다.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이렇게 뇌물이 맞다고 판단하니까 이제 이 사건이 이제 50억 뇌물이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 중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스포츠재단 이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거는 강요죄가 아니라고 한 부분. 네. 또 이 말 3마리의 구입금과 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은 뇌물이 맞다라고 한 부분. 이게 사실 상당히 좀 이제 주목을 받았던 대법원의 판결인데 먼저 그러면 이 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건 강요죄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강요죄의 원래 구성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은 이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예. 강요죄에서 그 협박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된다. 발생 가능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여기 핵심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이게 쟁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법원이 기존의 강요죄의 아주 그 법리보다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새로운 해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적 이익 또는 일체 유무형의 이익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에 응하였다면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위 요구 행위를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논리를 아주 참 이 논리를 되게 잘 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등이 그 당시 전국 경제인 연합회나 대기업들에게 이 재단법인의 출연금 또는 이제 최순실 씨 그 관련되는 재단금 출연금 하도록 또 특정 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의 요구를 한 것은 그 운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강요죄의 성립 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부족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기업 총수들은 자기 각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인 뇌물을 제공한 것이지 그 대기업들이 강요죄 피해자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이거 사실 대법원 판결이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는데 예. 이것이 영향을 미친 게 강요 미수죄 혐의가 박근혜 공소장에서 약 15건 달했는데 이것 예. 때문에 13건이 다 무죄 판결이 났고요. 그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김기춘 그다음에 장시호 씨, 김종 많은 부분이 강요죄에 관련해서 줄줄이 다 무죄가 선고되게 된 이 논리 때문에 네.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 최종 판결은 언제쯤 좀 내려질까요? 이제 제3구 됐고 대법원에서 뭐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하는데 아마 금년은 어렵지 않을까요? 예. 아마 신속히 한다고 했으니까 내년 좀 상반기에는 되겠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궁금한 부분들을 오늘 백운자 변호사께서 잘 풀어주셨네요. 4329님은 이 전직 대통령 명칭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는데요. 예,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쓴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운자 변호사였습니다.